예. 정권 교체를 위한 싱크탱크 288회 방송 시작합니다. 지금 제 앞에 두 분 나와 계십니다. 볼메 그린님. 안녕하세요. 볼메 그린입니다. 지난주 방송해 보니까 어땠어요? 저는 재밌었는데 들으면서 해가지고 네. 뭐 처음부터 잘하는 사람 멋있어요. 근데 네. 처음 치곤 잘했어요. 열심히 공부하면서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그 옆에는 그 복지과 소사이어티 이상구 운영위원장님 나와 계십니다. 예, 반갑습니다. 이상구입니다. 네. 일주일에 이것만 기다리시죠? 예. 진료는 보는 둥 마는 둥하고. 뭐 진로 볼 때는 또 정신없이 한자 보는데 빨리 새날에 방송하러 가야 돼. 그 진로 보는 것보다는 방송이 더 재밌습니다. 그렇죠. 예. 얼마나 지겹게 나도 진료 보고 싶어요. 방송이 지겨워야지 힘들어질 것 같아요. 예. 방송 많은 날은 막 4개 5개씩 하잖아요. 예. 그건 너무 심한 것 그러면 같아요. 이제 예. 약간 좀 뭐랄까 이렇게 멍한 상태? 예. 네. 자, 복지과 소사이어티 여러분 아십니까? 복지과 소사이어티. 아마 문재인 정부 때 그 복지 정책은 가장 많이 사용된 게 복지과 소사이어티 아니었을까요? 그렇습니다. 뭐 노무현 정부 때부터 저희가 시작했는데 다행인지 불행인지 이명박 박근혜 정부 때도 뭐 아동수당이라든지 기초연금이라든지 이런 저희가 주력해서 만들었던 정책들이 많이 채택되어서 그 참 고마운 일들이 그나마도 있었는데요. 이 문재인 정부 때 뭐 문재인 케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들이 좀 시작되어서 아주 다행입니다. 근데 윤석열 정부에서 대부분 후퇴하지 않을까 좀 노심초사 조마조마하면서 지켜보고 있습니다. 예. 그런 복지과 소사이어티를 여러분들이 후원 좀 해주시면 얼마나 좋을까요? 02-3272-2353 02-3272-2353 자, 복지과 소사이어티 한 달에 10,000원씩만 후원해 주십사 이런 말씀드리고 여기 전화하면 AI가 아니고 사람이 받죠. 예. 그래서 이렇게 이제 기본적인 인적사항 몇 개만 알려주시면 이제 매달 후원할 수 있다 이런 거니까 10,000원 정도면은 뭐 우리가 커피 한 2잔만 덜 마셔도. 예. 요즘에 소주값도 올라서 소주가 한 병에 5,000원 하더라고요. 없어요 가면 4,000원 한 데도 있긴 한데. 네, 보통 평균이 거의 5,000원이 돼가지고 소주 2병만 안 마시면 됩니다. 내가 그럴 줄 알고 저번에 우리가 보이소주 PPL하고 나서 남은 소주를 지금 짱박아 놨어. 요기할 때 쓰려고. 소주도 약간 위스키류거든요. 예.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팔리는 위스키류가 소주라고 하더라고요. 양으로 따졌을 때. 예. 한국 사람 술 많이 먹으니까. 자, 복지과 소사이어티 후원 좀 바라겠습니다. 02-3272-2353. 자, 본격적으로 시작합니다. 전 방송하고 딱 기가 막히게 연결됐죠. 그렇습니다. 제가 오면서 들었는데, 네. 이거 지지율 이야기 앞에서 먼저 해주시네 하고 좋아했습니다. 네. 어쨌든 윤석열 국정수행 지지도가 2주 만에 6% 넘게 떨어지는. 예. 어떻게 된 일일까요, 이거는? 출발 자체가 너무 낮게 시작했기 때문에 취임식 이후에 올랐다고 하는 게 이제 겨우 50% 수준이었는데 그나마 지방선거 끝나고 나니까 뚝뚝뚝 계속 떨어지기 시작하고 여론조사마다 조금씩 다릅니다만은 어쨌든 긍정적인 지지 성향도 4% 이상 떨어지고 부정적인 부분은 한 4% 이상 올라가는 이런 형태로 되고 있는데 아마 대통령 취임 이후가 소위 말하는 허니문 기간이지 않습니까? 가장 높아야 될 시기가 이렇게 시작되면 지금도 문제지만 앞으로 갈 길이 험난하겠구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긍정이 48. 예. 리얼미터 같은 경우는 매일 여론조사하는데요. 예. 우리나라에서 유일합니다. 근데 긍정이 48, 부정이 44.2. 골든크로스 코앞. 역대 취임식 당시 대통령 지지율 중에서는 꼴찌입니다. 네. 예. 그것도 이제 전방송에 비교를 해드렸는데. 그렇죠. 예. 그냥 조금 낮은 게 아니고요. 예. 턱없이 낮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윤석열 씨가 초반 세팅을 잘못한 거라니까. 예. 그러니까 자기 안 찍은 사람들까지 포함할 수 있어야 되는데 예. 더군다나 이 여론조사는 분석을 해드렸지만 지금 국민의힘 부류를 찍었던 사람들 보수 응답률이 훨씬 높아요. 네. 그러니까 전체 비율로 보수와 진보가 50대 50이 아니고 상당 부분 진보는 중도보다 더 답을 안 하고 있고 네. 그리고 보수 쪽 응답률이 넣다 보니까 이 정도 지지율이면 상상을 초월하는 윤석열 안 찍는 현상. 네.
사실상 국민 여론은 30%한 중반 정도로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자기 편 빼고 다 나가버렸다는 이야기죠. 그 대선 때 그나마 모았던 일부 중도도 이제 다 그 이탈해버렸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여론조사를 할 때 저는 이제 지역과 연령 안배도 중요하지만 어떤 정치적 성향에 대한 안배도 필요하지 않을까. 그래야지 좀 여론조사가 덜 왜곡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요즘 들어서. 예. 네. 앞 시간에 이제 그 응답자 특성을 이야기 안 했는데 그 방금 이야기했던 그 여론조사도 이 저 지역별로 호남 같은 경우에는 그 국정수행 지지율이 20%대 불과한데요. 문제는 이 20%가 전체 조사 대상자 2,000명 중에서 178명이 대답한 중에서 20%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그 과소 포집돼 가지고 그 과소 대표된데도 이게 20%니까 만일 제대로 그 샘플링 됐으면 이보다 훨씬 더 낮았을 거라는 이런 것이고 지역별로도 굉장히 큰 편차. 그래서 뭐 인사에서 이미 그 능력이라는 이름으로 능력은 윤석열하고 얼마나 가까운가, 얼마나 학연이라든지 직장 인연을 붙일 수 있는가의 능력으로 이야기하는데 그러면서 지역 안배라든지 성별 안배라든지 모두 저리 이제 팽개쳐 버렸는데 그러니까 거기에 들어가지 못한 지역들 입장에서는 지역 차별로 느껴지는 거죠. 그리고 문제는 더 심각한 거는 이런 것을 문제로 느끼지 못하는 문제가 가장 심각한 것 같습니다. 예. 그거예요. 여론조사 신경 안 쓴다고요? 예. 나는 그건 불가능하다고 봐요. 여론조사가 잘 나오면 잘 나온다고 좋아할 사람들인데 예. 여론조사가 잘 안 나온다고 하니까 뭐 그런 거 신경 씁니까? 예. 내가 대통령이 당선된 건데 이런 식의 생각은 여론조사가 안 나오니까 미치고 팔짝 뛸 거예요. 윤석열 입장에서는. 나 이렇게 잘하고 있는데 왜 여론조사가 이렇게 안 나오지? 이럴 가능성이 높은 캐릭터라서 여론조사가 안 나오면 안 나오는 대로 그 이유가 뭔지를 분석을 해야 되는데 예. 여론조사 신경 안 쓴다고 말하는 순간 나는 그때 그 느껴. 그러니까 인수위 때 예. 기자들한테 여론조사 신경 안 쓴다고 말하는 순간 아, 이 사람 망했구나. 예. 여론조사 우리가 조작이라고도 이야기하지만 여론조사라는 건 다른 의미에서 국민 여론이거든요. 예. 국민 여론 신경 안 쓰겠다는 게 대통령이 할 말입니까? 이게 아주 정신의학적으로 소그래프라 해서 자기 합리화의 그 셀프 디펜스 메커니즘 이 자방어 기전인데 여우가 이제 그 높이 달린 포도를 따먹으러 몇 번 뛰다가 안 되니까 저 포도는 그 맛이 없을 거야. 신포도일 거야. 이렇게 이야기하는 그런 자기 합리화의 기전 중에 하나인데 신포도 이론이라고 굉장히 예. 유명하죠. 예. 아마 윤 대통령께서도 어차피 지지율 안 나오니까 그래 저 지지율은 신경 쓰지 말자 또는 중요하지 않다. 이런 식으로 그 자기 합리화를 하신 게 아닌가 싶은데 문제는 이게 객관적 팩트하고 자기 합리화가 그 괴리될 때 결국 이제 엉뚱한 대로 흘러가면서 국민들의 뭐 지지는 고사하고 지탄을 받게 되는 그런 예, 사태를 맞습니다. 초래할 게 아닌가 싶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이야기 한번 해볼게요. 지금 국정 수행 지지도가 낮은 여러 가지 이유 중에 예. 첫 번째 인사라고 나오더만요. 그렇습니다. 윤석열 지지하지 않는 이유가 인사 잘못됐다 이건데. 예. 근데 출근할 때 기자들한테 인사는 잘 하고 가신다고 하는데도 다른 인사가 문제돼 가지고 크고 두 번째 또 이제 아마 대통령실 이전 그 무리해서 강행하는 거 소통 전혀 안 하고 해버리는 거 이런 것도 문제지만은 국민 다수가 느끼는 결정적인 거는 아마 차관 물가를 잡지 못하는 무능력함 때문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뭐 보수 쪽에 이제 윤석열 찍으신 분들 입장에서는 야 지금 취임한 지 한 달밖에 안 된 사람인데 무슨 죄가 있냐고 할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내가 태도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애티튜드가. 예. 이렇게 물가가 막 오르고 막 국민들이 힘들어 죽겠다고 하는데 그 노력을 하는 게 아니고 영화 보러 다니고 축구 보러 다니고 빵 사러 다니고 이게 굉장히 중요하게 작동하는 지점이라고 생각해요. 맞습니다. 그 집 빵이 또 꽤 비싼 빵이거든요. 제 집이 근처에 있어가지고 저도 이제 그 교통의 피해를 본 사람 중에 한 명인데, 물론 그 집 빵이 맛있고 이제 분점이 아직 몇 개 없어요. 그래서 본점까지 와서 사는 그 심정은 이해하지만은 굳이 대통령이 또 뱃살도 많으신 분이 저 빵을 드셔야 되나 이런 생각도 들고 그게 줄 수 있는 긍정적인 서민적이다 이런 느낌을 주는 빵은 아니거든요. 그 집 빵이. 예, 그런데 그보다는 이제 그냥 대통령 놀이한다. 우리 다른 방송에서도 우리 새날에서도 이야기했지만은 대통령 놀이하시는 재미에 푹 빠져가지고 아무것도 돌아보지 않는
그런 모습 때문에 국민들이 야, 지금 너무 한 거 아니냐라는 느낌을 주고 그것이 지지율로 반영된 게 아닌가 싶습니다. 저 지금 전국을 살폈다면 밀가루 값, 식용유 값이 엄청 올랐는데 예. 뭐 치킨을 먹던가 아니면은 정말 뭐 세개 2,000원 하던 그런 빵을 만드는 동네 시장 뭐 이런 곳에 있는 빵집에 가서 그 애로사항을 들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거 2,000원으로 만들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는데 괜찮으신지. 근데 굳이 그렇게 비싼 빵을 집 근처에도 있는데 굳이 그렇게 멀리까지 가서 사 먹을 필요가 있었나?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이제 인사도 못하는 사람이 윤석열 씨는요. 그러니까 이게 웃긴 게 윤석열 무식한 건 우리가 대선 과정에 다 봤어. 말도 안 되는 소리 뻥뻥 했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기제가 작동을 하냐면 나 무식하지 않아라는 기조가 작동해요. 그러니까 이제 좀 어려운 용어를 갖다가 외래어를 쓰기 시작해. 그렇다고 유식해지는 게 아니라 대통령이 완전 똑똑할 필요는 없습니다만 대통령이 자리에 올라가면 어떤 느낌을 보여줘야 되냐면은 국민들이 힘들다고 진짜 힘들어 울기 때문에 내가 노심초사하면서 뭔가 동분서주하는 느낌을 줘야 돼요. 근데 북한이 미사일 쏴도 NSC는 본인이 한 번도 개최 안 하잖아요. 출근은 지각하고 예. 퇴근은 일찍하고 퇴근은 일찍 하고 주말에 술 마시러 다니고 예. 이런 대통령이 역대 있었냐고요. 이거는 제가 보기 지지율 대참사에 가깝습니다. 예. 근데 지금 이게 이제 문제는 능력이 되는 그러니까 이재명 정도의 능력이 되는 사람이 대통령이 돼도 이 물가 잡기 힘들어요. 예. 국제적인 흐름인 세계적인 흐름인데 어떻게 맞습니다. 잡겠습니까? 문제는 그게 대통령이 윤석열이라는 것이 어떤 식으로 악순환이 되냐면은 아 윤석열은 못 잡을 거야. 그러면 이게 그것 때문에 이번 우리나라 주가가 폭락한 게 그 이유 때문이에요. 물가가 오르는 이유 때문에 미국도 한국도 주가가 폭락을 했다고. 대통령이 윤석열인 이유가 굉장히 중요하게 작동하는 거죠. 그런데 지금 발표하는 정책이나 이런 걸 보면서 물가를 못 잡는 부분도 있고 이거는 이제 무능의 부분입니다. 물가를 안 잡는 부분도 있지 않겠나 싶은데요. 이거는 청와대 시스템의 문제가 아닌가 싶은데요. 청와대는 없어졌습니다. 예, 그렇죠. 대통령실의 시스템의 문제인 것 같은데 일단 530 그 물가 대책이라고 이 발표를 한 내용들이 보면 지금 그 며칠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발표된 내용만 봐도 이게 전혀 현실과 맞지 않는 그리고 하루 이틀 사이에 그게 실제적인 실효성이 없는 정책이라는 게 드러날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을 뻥뻥뻥 발표를 해놓고 그 믿고서 잘하고 있다라고 이제 스스로 자족하시는 이런 모습인 것 같아서 좀 대단히 안타깝고 답답한데요. 이런 게 이제 대표적인 무능의 사례죠, 무능. 예. 그러니까 왜 국민의힘 쪽 부류가 늘 민주정부가 들어서면 초보, 뭐 무능, 아마추어 정부 이야기하잖아요. 이 정권이야말로 진짜로 무능한 정권이 될 가능성이 높아요. 자기들이 이익만 생각하는데 뭐. 예. 그 가장 대표적인 사례가 돼지고기 할당 관세입니다. 우리나라가 삼겹살뿐만 아니고 돼지고기 수입을 많이 한다는 건 국민들 다 아실 건데 할당 관세라는 것은 이제 특정한 정해진 물량만큼은 세금을 낮춰주겠다라는 정책인데 그 관세 부과 돼지고기들에 대해서 할당 관세를 해가지고 한 20% 정도 인하 효과가 있을 것이다라고 이제 발표를 해놨는데 우리나라에 수입되는 돼지고기는 일단 90%가 관세 없이 수입됩니다. 왜냐면 그 한미 FTA나 그 한 EU 그 협정 때문에 전체적으로 그 90%가 그 미국과 유럽에서 들어오는데 이 부분은 관세율이 제로입니다. 그러면 나머지가 어디서 오느냐? 캐나다 6.6%, 멕시코 1.9%, 브라질 1% 합쳐서 10%가 안 되는데 이 10%를 그 약간 낮춘다고 한들 국민들이 체감하는 돼지고기 가격 인하 효과는 없을 거라는 거죠. 아하, 그러네. 그러니까 이미 시장에서 먹고 있는 고기가 이 고기들이 아니라는 거죠. 예, 예. 뭐 그런 부분도 있지만은 정책을 발표할 때 어떻게 이걸 좀 아무도 안 살펴보고 했나 싶기도 하고 또 한편에서는 공무원들이 만만하니까 이제 드디어 갖고 놀기 시작하나 이런 생각도 좀 들고요. 아직 뭐 진위 여부는 판별이 안 되고 있는데 이번에 발표된 그 민생대책 10대 프로젝트의 원칙이 시장 친화적 물가 관리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물가라든지 이런 것들은 시장에 맡겨야 된다.
대신에 이제 원재료를 좀 싸게 해가지고 시장에서 그 가격이 이제 낮아질 수 있도록 하겠다라는 것이고, 이 먹거리와 산업 원자재 부분을 중심으로 14개 품목에 대해서 할당 관세를 적용해서 이걸 낮추겠다라고 이야기했는데, 이 방금 돼지고기 사례에서 보듯이 그 이미 90%가 관세 없이 들어온다는 것을 과연 모르고 저걸 발표했을까 싶기도 하고요. 조삼모사 같은 거 아니에요? 사실은 몰랐을 가능성보다는 예. 알면서도 뭔가 대책을 내놔야 되니까 국민들이 이렇게 하면 뭐 물가가 안정되겠지 하는 그 효과를 위해서 그냥 막 던진 게 아니냐. 저는 공무원 입장에서는 각하 20% 원가 인하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고 윤석열은 그 말을 못 알아들으니까 그게 무슨 말인지 모르니까 그러면 추진해. 존나 빠가 이렇게 했을 것 같습니다. 존나 빠가라고 하더라고요. 요즘에는 좋아 나만 빠르게 가자 뭐 이런 뜻으로. 그런 네. 뜻입니까? 예. 그러니까 지금 부자 감세한다고 난리잖아요. 벌써 그게. 예. 이제 그 이야기도 좀 이따 나오는데 두 어. 번째로 이 정책에 웃기는 점은 국민들 지금 코로나 끝나고 나서 막 경제가 살아나려고 할 때 막 그 가격이 올라 버리니까 이 소비를 하려던 사람들도 주춤하는 그런 상황인데요. 두 번째는 시기를 완전히 놓쳐버린 겁니다. 방금 우리 임진님께서 말씀하셨지만은 이미 우리가 먹는 그 고기는 이 관세 인하의 대상이 아닌 고기들을 먹고 있는 건데 그런 것들이 꽤 많은데요. 지금 식용유와 밀가루 같은 식재료 가격의 그 급등의 원인이 이 재료 자체가 굉장히 비싸진 건데 원산지에서 비싸게 들어오는데 이걸 관세율을 낮춰준들 싸지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것을 애도 그냥 조금만 생각해 보면 알 수 있는 내용인데 또 담당 공무원들이 하루 이틀 이런 일을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뭐 사무관이야 초차로 몇 년짜리 있을 수 있다 하지만 국장까지 되려면 20-30년 이 일을 해온 사람들인데 어떻게 원산지 가격 급등을 한 상황에서 관세를 낮춰가지고 이 가격을 잡을 수 있다 생각하는지. 뭐 여러분 들으시겠지만은 우크라이나에서 밀 수출이 안 되니까 뭐 여러 군데서 밀 가격이 올라가고 또 심지어는 그 팜유 가격도 등달아서 급등하는데 그 인도네시아 같은 데서는 이 팜유 생산 대국인데 우리 먹을 것 없다. 팜유 수출 중지. 이렇게 시킨 상태예요. 그러니까 가격 인상은 고사하고 수입 자체도 할 수 없는 이런 상황에서 그 관세율만 인하해 준 것으로는 도저히 물가를 잡을 수 없는데 이런 것을 버젓이 발표를 하고 있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팜유 수출 금지를 계기로 식용유 가격이 계속해서 오르고 있다 하더라고요. 한 주 이후에 계속 오르고 한 주에 계속 오르고 그래서 2-3달 전에 그 식당에서 쓰는 식용유 큰 통이 4만 원 초반대였는데 현재는 6만 원 후반대에 거래가 되고 있다고 해요. 이런 식으로 실제로 많이 올랐고 그 전집을 하는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가 밀가루랑 식용유가 다 올랐잖아요. 그러니까 전에 시가로 받아야 되냐. 네. 원재료 가격이 너무 오르니까 이 가격 책정을 하는데도 어려움이 있고 전을 지금 만약 저는 5만 원에 팔고 있는데 시가라고 해서 지금 2만 원에 팔 수는 없는 노릇이잖아요. 이런 사람들의 어떤 고충이나 이런 것들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그런 정책들이 봐봐요. 윤석열이 부인이 현찰만 50억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현찰만. 1년에 이자만 1억이 넘습니다. 윤석열 연봉 받죠? 그냥 간단하게 설명하면 이분들 물가 올라도 어떤 타격도 없어요. 그래봐야 뭐 예를 들면 엔겔지수가 올라간다고 해도 거기에 그 사람들 재산에서는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서민들만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무 생각 없이 비싼 빵 사러 주말에 놀러 가버리잖아요. 교통통제하면서. 특히 이제 좀 서민들이 체감에서 가장 많이 느끼는 것 중에 하나가 김치, 된장, 고추장, 또 간장, 젓갈 이런 부분인데 여러분 아시겠지만은 배추나 양파 이런 것들은 아예 부가가치세가 없는데 단순 가공식품들은 그 가공이 되는 순간 부가가치세가 붙거든요. 근데 이게 산지에서 10% 이상 올라버린 상태에서 이 부가가치세를 10% 인하를 해주면 오른 그대로 그냥 가는 거예요. 인하 효과가 전혀 없는 정책인데 이것을 이미 올라버린 상태에서 조사도 안 하고 그대로 발표한 거 이거는 상당히 좀 문제가 있는데 그 문제의 원인이 무능인지 무관심인지를 이제 좀 구분을 해내야 되는데 아마 두 가지 다가 아닌가 이렇게 기심작이 됩니다. 그러니까 윤석열이 경선 할 때쯤에 예고를 하지 않았어요?
뭐 없는 사람들은 부정식품도 먹을 수 있게 해줘야 딱 그거 아니에요 지금. 저희 부정식품 먹어요 지금. 근데 그리고 이미 올랐는데 선제적인 조치를 취해라라고 얘기하는 것도 네 선제 참 좋아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가장 그 좀 이제 이 전문 용어로 골 때린다 하는 부분이 그게 전문 용어예요? 예. 서거입니다 서거. 아까 전 방송에서 네. 그 똘마니 있잖아요. 예. 똘마니가 뭐 표준어로 하고 서거라고 나와 있던데 막. 아 그렇습니까? 그 옛날 MB 때 배추국장 뭐 고추 과장 이런 이야기 여러분 들으신 적 있을 겁니다. 지금 그 우리 화면에 나오고 있는데요. 그 정부 정책 발표에 소관부처 책임하에 미생과제 발굴 이렇게 써놨는데 이게 뭐냐면 그 담당 그 부처의 주무자들을 지정을 해서 실명제를 하겠다는 겁니다. 근데 MB 때 그거 실패한 정책이거든요. 요렇게 해놓으면 좋은 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책임 소재를 분명히 할 수 있다라는 게 하나가 있는데 두 번째로는 적어도 청와대 대통령실은 책임 안 지도 된다라는 책임 회피에 효과가 있는 거죠. 그런 잔머리를 그러니까요. 얘가 니라라고 시켰으니까 나는 책임 없다. 예. 아. 내 잘못이 아니야. 이런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한 게 아닌가 싶은데 이게 이미 실패한 정책이거든요. 그래서 그때 욕 많이 먹고 폐기해버렸는데 이 또 공무원들은 항상 옛것을 재사용한 걸 참 잘합니다. 표지가리 이런 건 참 그 고위공무원의 중요한 이 기능 중에 네. 하나인데요. 그러니까 일자리든 물가든 청와대가 관심을 받고 네. 전체적으로 상황판 봐가면서 네. 조율을 내줘야 되는데 야야 이거 뭐 물가 해서 니들이 여기 알아서 해놓고 지는 이제 빵 사러 가야죠. 네. 영화도 보러 가고. 예. 바쁘시니까 챙길 시간이 없을 거라고 예상은 되지만은 제 같은 경우에는 또 커피를 상당히 좋아하는데 이번에 커피 가격이 올라가고 직접적인 피해를 보고 있는데요. 이 원두 커피 가격을 그 수입 부가가치세를 면제해갖고 한 9% 정도 인하 효과를 가지겠다라고 했는데 문제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요거는 원산지 가격이 오른 것도 있지만은 이 오를 걸 예상해갖고 프랜차이즈 커피숍과 편의점에서 이미 가격을 올려버린 거예요. 야, 그러면 안 되지. 예, 그리고 이미 그 오른 가격을 묻고 있는데 그 부가가치세를 그 수입 코코아와 커피에 붙는 그 부가가치세를 낮춰준들 이미 시중에 팔리는 거하고는 상관없이 돼버렸다는 거죠. 아, 그러네 진짜. 예, 야, 올랐으니까 그 가격으로 사오지는 않았지만 미리 올렸어. 예, 우리가 얻는 건 하나도 없네. 예. 이제 커피 안 마셔야 되겠네. 그러니까 여기서 저희가 두려운 건 이런 거죠. 한번 이렇게 가격이 올라가면 다시 내려오지 맞아요. 않잖아요. 원재료 값이 뚝 떨어진다고 하더라도 다시 그 가격을 내리지 않으니까 그게 제일 두려운 그리고 거죠. 지금까지 식당이나 어디서 가격이 오른 뒤로 내리는 걸 한 번도 본 적이 없다. 나는. 그렇죠. 예. 두 번째로 이제 동반 상승 효과가 있습니다. 그 다른 가격이 하나 오르면 이 가격 인상에 대해서 그 길티 필링, 죄책감이 좀 줄어들거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내가 안 올리면 내가 손해 보는 것 같은 느낌이 있습니다. 그래서 덩달아서 그 가격 올리기 경쟁을 하는 그런 상황이 접어들 게 분명한데 과연 현 정부가 그걸 통제하고 관리할 능력이 있는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돈 있는 사람들은 물가 좀 오른다고 그래서 힘들지 않습니다. 예. 조금 더 쓰면 되는 건데 서민들 같은 경우에는 진짜 커피값이 이렇게 오르고 커피는 안 마실 수 있다고 쳐요. 생활에서 진짜 꼭 필요한 것들은 사야 되잖아요. 예. 예를 들면 진짜로 그냥 일반 서민들 집에서는 치킨 일주일에 한 번 시켜 먹던 거 이제 2주일에 한 번 시켜 먹어야 되는 상황이 되는 거잖아요. 삶의 질이 떨어지는 거거든요. 근데 문제는 이 상황에 이렇게 물가는 기본적으로 서민들한테 힘든 거잖아요. 근데 아까 말씀드렸던 종부세 같은 거는 예. 꼼꼼하게 그러니까 부자만 감세하는 상황. 예. 아, 참 어떻게 이 와중에 이런 걸 또 끼워 넣을 생각을 하는지가 참 그 존경스럽다 할 정도인데요. 어떻게든 기회만 있으면 그 부자 감세를 위해서 정말 헌신적으로 노력하는구나라는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여러분 그 종부세나 재산세가 그 부담이 되는 분들은 그게 많은 분들 9억 이상의 주택을 가지신 분들 이런 분들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분들이 범위를 어떻게 정하느냐에 따라 다르겠지만 1% 내지 3%밖에 안 되는데 중산층과 서민을 위한 정책에 종부세 인하를 슬쩍 끼워 넣어가지고 같이 발표를 해버린다든지
또 재산세 같은 경우에도 2022년 그 기준 가격을 적용한 것이 아니고 21년 공시가격을 적용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공시가격은 2020년 가격이 21년에 공시가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미 그 2년 전의 가격을 가지고 세를 매기니까 그만큼 깎아주는 효과가 있는 거죠. 저번에 말씀드렸어요. 다주택자들을 깎아주는 효과가 제일 크다고. 예. 1주택보다. 그러면 이 사람들이 세금을 깎아주면 집을 안 내놓는단 말이에요. 예. 집을 안 내놓으면 집값이 안 떨어집니다. 근데 이게 서민 대책이라고? 에라이. 이거는 빈부격차를 계속 넓히겠다라는 대책이죠. 물가는 올라서 서민들은 네. 힘든데 부자들은 계속해서 세금을 깎아주면 결국은 빈부격차가 계속 벌어지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제 이런 그 정도의 정책들은 정말 언론 입장에서는 그 쓰기 좋은 아이템인데 거의 언급을 안 하고 슬쩍 그 넘어가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지난 대선 때 그 윤석열 후보를 찍었던 분들이 그 지금 이런 정책들은 그 찍었던 분들 배신하는 정책들인데 그런 부분을 지금 정책을 하고 있는데도 언론이 이야기 안 해주니까 그 모르고 있고 야 참 대통령이 서민 같이 이렇게 주말에 신발도 사러 가고 뭐 저 빵집에도 같이 들리고 하네 뭐 이런 정도의 생각으로 좀 국민들을 세뇌시키는 쪽에 기여를 하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아직도 자영업자분들의 지지율이 높은데 자영업자분들의 지지가 높을 수밖에 없는 게 정보에 대한 접근권이 생각보다 많이 떨어지시더라고요. 바쁘셔가지고. 바쁘시니까. 그런 것 때문에 이러한 세세한 내용들에 대해서 알 수가 없는 거죠. 이번에 600만 원 나오는 거나 이런 거는 실질적으로 나한테 돈이 들어오는 거니까 체감이 되지만 이렇게 물가가 오른 거에 대한 책임이라거나 대책이라거나 이런 거를 정부가 안 세우고 있다는 것을 알지 못하니까. 이번 그러니까, 예, 화물연대 파업의 직접적인 원인 중에 하나가 바로 이제 경유 가격 인상인데요. 지금 이미 경유 가격이 2,067원을 넘어서고 있는데 이 정부 정책 발표회가 뭐라 돼 있냐면 그 유가 연동 보조금이라 해가지고 유가가 오르면 그 보조금을 지급해 주는 게 있는데 이 기준을 1,850원에서 1,750원을 낮춰주겠다라고 했습니다. 이 벌써 2,060원이 넘는데 이걸 300원 밑은 이런 가격으로 낮춰준들 아무런 의미가 없는 이런 정책이 돼버리는데 이거를 이제 버젓이 발표를 해버리니까 안 그래도 안전운임제 그 일몰조항 때문에 이제 그 운임 더 낮춰지는 이런 것이 예정된 있는 상황에서 기름값까지 뛰니까 얼마 전에 한겨레신문 보도에 따르면 한 달 내도록 밤잠도 안 자고 운전해도 150만 원 가져간답니다. 근데 이제 언론들은 총 매출만 예. 얘기하잖아요. 뭐 몇억 원어치를 날랐다. 예. 말도 안 되는 거죠. 국민들을 이렇게 속이면서 그 사이 이렇게 어려운 상황에서 부자들한테 세금 깎아주는 짓은 나라 망하자는 소리예요. 서민들 망하면 나라 망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 경유가 관련된 정책을 보면 윤석열 정부의 어떤 실력이 아주 극명하게 드러나는 것 중에 하나인데요. 국토부는 주무부처니까 어떻게든 합의를 보려고 하거든요. 그런데 기재부는 보니까 이거 잘못하다가는 그 애들 버릇 나빠지겠네. 그래서 우선은 그 당을 써가지고 노사가 이제 합의를 본 게 국토부하고 화물연대가 합의를 거의 봤는데 갑자기 당에서 오라 해가지고는 합의를 깨버린 거예요. 그러고 나서는 그 얼굴도 그 파업 기간 중에 얼굴도 한번 안 내보이던 원희룡 장관님이 갑자기 나타나가지고 강경 대책을 선언을 하고 있고요. 그 뒤에는 이제 기업가들의 그 어떤 사주를 받은 이 기재부 같은 데서 자 저거 그 괜히 들어주면 유가연동 보조금도 더 나가야 되지만은 안전운임제란 게 결국 이제 그 화물 운송 비용이 좀 높아진 부분이 있는데 그 대신으로 국민들은 안전을 산 거거든요. 그리고 그것을 국민의 안전을 대가로 그 세금에서 일부를 지출하는 건데 이 그 안전운임제를 안 하면 또 밤새도록 밤잠도 안 자고 운전하고 사고가 엄청나게 일어나게 되는 이런 사태들이 계속 반복될 건데 그걸 뻔히 알고 그렇게 해서 교통사고 하도 많아가지고 화물차는 보험에도 안 들어주지 않습니까? 왜냐면 8톤짜리 이 정도 되면요 엔간한 차고 받아도 운전사는 안 죽습니다. 밑으로 밖에 들어가는 뭐 SUV든 승용차든 다 죽어버리거든요. 그러니까 사람 죽이고도 이 과실치상이 아니고 이렇게 해가지고 잠깐 살다 나오면 되는 이런 상태로 계속되니까 이분들이 좋아서 한 것이 아니고
그냥 그 밤새도록 그 쪽잠 자면서 그 화물 터미널에서 잠깐 눈 붙이고 또 중간 휴게소 눈 붙이고 이렇게 하면서 운전하다 보니까 뭐 그 나중에는 저 앞이 잘 안 보이는 그런 사태까지 간 거죠. 그런 부분을 근본적으로 해결하려고 어렵게 합의 봐서 만든 이 정책들을 폐기될 게 눈앞에 다가와 있는데 이거 좀 정상화합시다라고 한 것을 저렇게 아마 그 검찰 출신들 많으니까 이분들은 평생에 하는 게 남 잡아넣는 것밖에 없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해갖고 합의를 안 보고 이제 전면적인 파업으로 가게 되면 그때 이제 이미 지금 또 주동자를 많이 잡아놓고 있지만은 그 대대적으로 잡아놓고 또 이분들의 그 운전면허를 취소시키는 이런 방향으로 해가지고 이걸 수습하겠다는 게 그 지금 현 정부의 예. 전략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 방식이 안 통한다는 건 이미 전례로 깨달았어야 되는데 예. 찍어 누른다고 되는 시대냐고요. 이게 군사독재 시대에는요. 무서워서 쉬쉬하지만 그게 나중에 빵 터지잖아요. 그러면 그거 걷잡을 수 없는 상태로 바뀌거든요. 마찬가지로 여기 아까 지금 말한 미 정책들의 기본에 숨어 있는 게 뭐예요? 가진 자들 세금 덜 내겠다는 거잖아요. 결국에는 아까 부자만 감세를 하게 되면 일반적인 서민, 월급쟁이, 자영업자들한테 세금 더 걷겠다는 거거든. 지금 자영업 하시는 분한테 600만 원씩 줬지만 더 뜯어간다는 거거든요. 여기 숨어있는 이 의도가 뻔히 보여. 지금 화물차 파업도 관련해서 보조금 주기 싫다는 거잖아요. 보조금 주려고 하면 세금 필요하니까. 니들 주든지 말든지. 저는 이런 정부가 들어선 것은 정말 재앙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이건 보수 진보의 문제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일단 국토부와 기재부 간의 갈등, 그리고 행정부처와 당 간의 갈등 이런 것들이 전혀 대통령실에서 통제나 관리가 안 되고 있으면서 그냥 내비를 두고 그러면 이제 한동훈의 역할이 커지는 거거든요. 그걸 쫙 나서가지고 수습하는 것으로 지금 원희룡하고 한동훈이 서로 누가 잘하나로 대권 경쟁을 하는 그런 구도로 이걸 활용하고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니까요. 지금 보니까 기본적으로 뭐 실력 이런 걸 떠나서 철학이 부재하니까 실력이 없는 거 아니에요? 예. 그래서 이게 이제 사실은 가장 큰 근본적인 문제인데 이런 부분 나타나는 불합리와 문제의 근저에는 공급자 중심의 세금 인하 정책이 물가를 잡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이런 부분이 있고 또 시장에 막혀서 합리적으로 그분들 생각하는 것은 시장의 합리성에 근거해서 이 물가를 잡겠다라는 이 정책의 근본적인 한계가 있는데 시장 친화 정책으로 만일 그걸 할 경우에 시장이라는 것은 강한 사람과 약한 사람이 같이 섞여 있는 곳이지 않습니까? 앞서 푸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엔겔 지수가 높지 않아 가지고 그 식재료나 원자재가 얼마나 높아져도 생활에 별 지장 안 받는 사람들한테는 물가가 뭔 이야기야? 아 그래 저 여름이니까 물가에 가서 놀아야지 이런 정도로밖에 생각이 안 되는 물가가 뭐예요? 예 그런 저 물가 대책인데 당사자 입장에서는 거의 뭐 생활비 반 이상을 이 저 식재료비나 그 주거비에 써야 되는 서민들 입장에서는 이거는 당장 생활이 달라지는 문제거든요. 근데 이게 그 지금 집권 세력에는 별로 큰 문제가 아니라고 느껴지는 거죠. 그래서 이 와중에 그 종부세 인하라든지 개별 소득세 인하라든지 이런 걸 끼워 넣어 가지고 그 물타기 하려는 이런 걸 보면서 참 지금도 문제지만은 앞으로 갈 길이 정말 심각하구나 이런 예. 생각이 들고 두 번째로 물가 대책에 서민들의 직접 소득 지원 정책이 하나도 없다는 겁니다. 아, 그러네, 진짜. 예. 아니, 내가 봤을 때 윤석열 정부 내내 코로나 같은 게 와도 지금 이번에 그 재난지원금 형태, 손실보전금 이런 형태로 나아간 것이 난 마지막일 거라고 봐요. 더 이상 현찰로 나가는 건 없을 거예요. 예. 아마도. 이번에 그 손실보상금이 아니고 재난지원금으로 이게 600만씩 배포가 됐지 않습니까? 근데 이 600만 원이 폐업지원금으로 쓰인다라는 언론 보도가 있었습니다. 아, 씨. 왜냐하면 이 폐업을 하고 싶어도 일단 임금비 체불 때문에 폐업을 할 수가 없었거든요. 그런데 이 돈으로 밀린 그 월급 다만 몇 달러 주면서 그 문 닫아버린다든지 또 폐업을 하면 인테리어 원상 복구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이 돈으로 인테리어 일부 복구해주고 문 닫아버린다든지 이런 식으로 쓰는 이유가 그 생활이 어려운 자영업자 입장에서는 윤석열 정부에서는 다시는 현금 지원이 없다. 그리고 이분이 그 마지막 지원이다. 그리고 세 번째로 그 소급 적용도 물 건너갔다. 그러면 가장 합리적인 경제적 선택은 문 닫아버린 거예요. 더 이상 빚이 누적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합리적인 선택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으로 몰고 가는데 그러네. 이게 이제
단순 측면에서는 그래갖고 저 시장에서 퇴출시키면 합리적으로 시장이 재편될 거 아니냐라고 생각하지만은 이분들에 대해서 첫째 실업자가 되니까 고용보험이 이제 그 엄청나게 나가야 되지 않습니까? 지난 코로나 와중에서 연간 9조씩 이렇게 10조씩 나왔거든요. 이게 더 늘 날, 코로나 끝났는데도 더 늘 날 우려가 있고요. 두 번째로 고용보험 끝나고 나면 이제 복지지원금이 나가야 됩니다. 그 돈 안 줄 수 없잖아요. 대상이 되면 자동적으로 지급해야 되거든요. 그리고 가장 결정적으로 세 번째 문제는 이분들이 소득이 없으면 폐업을 해버리면 시장이 죽는 거예요. 소비가 위축되거든요. 이게 몇 개월 사이클로 바로 나타날 수밖에 없는 것들인데 이런 것을 한치 앞을 못 보고 문 닫도록 방치해버리는 거. 이게 이제 가장 큰 문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야, 이거 심각하네. 뒤에 들어보니까. 돈 주가면서 문 닫지 말아주세요라고 사정사정 해도 될까 말까 하는데 그래, 네 능력 안 되면 문 닫아야지. 이런 식으로 방치해버리면 그분들은 퇴출당한다 느끼고요. 그러면 그분들이 할 수 있는 합리적 선택은 문 닫으면서 실업자가 되고 실업수당 타먹고 그다음에 복지지원금 타먹고 이렇게 그 국민들을 비참하게 만드는 일이 벌어질 거라는 거죠. 이게 이제 그 우리가 기본소득이나 이런 이야기 할 때, 예. 전국민 재난지급 이야기 할 때 선순환 이야기를 많이 했었거든요. 예. 그러니까 돈을 지급하는 만큼 시장이 활성화돼서 내수를 활성화시켜가지고 자영업 같은 분들을 더 장사가 잘 되게 하는 그 정책, 그게 선순환이잖아요. 그러면 세금이 많이 거쳐서 결국 그 국채 비율이 그렇게 올라가지 않는 또는 예. 더 오히려 떨어질 수도 있는 이게 선순환인데 요거는 지금 악순환의 형태인 거잖아요. 지금 이 상황을 보면서 야, 참 이재명 후보가 성견지명이 있으셨구나. 문재인 정부에서 소득주도 성장을 외쳤지만은 사실은 실질적으로 소득을 만들어주는데 실패했거든요. 그래서 안 되겠다. 그냥 생으로 일단 현금을 최대한 줘서라도 소득을 만들어 드리자라는 것이 이제 기본소득 정책인데 이 정권이 바뀌었다고 지금 그거는 싹 사라져 버렸지 않습니까? 소득주도 성장 정책을 엎어버리고 그 관련자들 지금 구속하려고 검찰 조사를 하고 있는데요. 지금 이 서민들, 문 닫는 서민들, 어려운 중산층을 폐업을 안 하게 하고 그나마 생활을 영위하게 하는 방법이 과연 기본소득 정책 말고 뭐가 있겠는가? 이런 생각이 들면서 역사가 이렇게 해서 또다시 바른 방향으로 흘러가려고 하나 이런 생각이 한편 들기도 하고요. 또 한편에서는 정말 이재명 후보가 성견지명이 있었구나라는 생각도 들고요. 네. 그러니까 어느 정책의 좋고 나쁨이 아니고 시대적 요구를 빨리 읽고서 그걸 제시한 게 아닌가라고 이제 생각이 듭니다. 지금 윤석열 같은 경우는 한 40년 전으로 회귀한 느낌이죠. 예. 아니, 웃을 일이 아니고 마인드가 그것밖에 안 되니까 그 기재부 꼴통, 검찰 꼴통들만 몇 명 갔다가 정부 끌어가겠다고 생각하는 건데 오산이라니까요. 아까 말한 철학의 부재. 그 철학의 부재는 실력의 부재로 이어지면서 악순환이 계속되는 상태. 그러니까 지금 이거는 뭐냐면은 한국만의 문제는 오히려 해결이 쉽습니다. 예. 세계적인 추세이기 때문에 더 어려워지는 거예요. 물가 같은 경우는. 윤석열이 잘해도 선방하면 좋은 거고 예. 실력이 없으면 선방이 안 된 상태에서 다른 나라보다 더 악화될 가능성이 높아요. 아니 몇 달 차이가 아닌데 대통령이 바뀌었다는 것만으로 이 코로나19 와중에 다른 나라들 전부 마이너스 성장할 때 대한민국은 견조하게 성장률을 지속해 왔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남들이 뒤로 갈 때 우리만 앞으로 가니까 두 단계 세 단계를 건너뛰어가지고 지금 이태리를 제끼고 영국을 제끼는 그런 성과를 이뤄냈는데 대통령 한 명 딱 바뀌니까 갑자기 이제 한국이 2%도 성장률을 내려앉더니 이제 마이너스까지 바라봐야 될 그런 상황이 되는 걸 보고서 야, 이게 참 사람의 문제인가 아니면 시스템의 문제인가 이런 고민을 하게 된대요. 문제는 지금 6월달 상반기도 문제지만은 하반기가 더 문제입니다. 그러네, 진짜로. 예. 다음 달부터 문제네. 미국이 지금 금리 인상을 그냥 약간의 단계별 금리 인상이 아니고 빅스텝 2.5% 이상의 빅스텝을 예고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연방준비위원회에서 준비제도이사회에서 빅스텝을 예고하고 있는데 이거는 미국도 인플레이션 때문에 달러를 코로나19 때 엄청나게 발권을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달러를 과잉 발권해 주니까 이 달러 가격이 하락한 걸 막기 위해서 이제 금리 인상을 단계별로 하도록 지금 발표를 하고 있고 속도를 우리 예상보다 훨씬 빠르게 하도록 예정돼 있는데 네. 그럼 미국이 발행한 달러를 뒷받침하기 위해서 이 다른 나라들 전부 국채를 사줬거든요. 미국 국채를.
근데 국채 가격이 이제는 하락을 하게 예정돼 있다는 거죠. 소위 말해서 미국의 뒤치다거리를 나머지 세계들이 하게 되는데 이것 때문에 전 세계 경제가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도 위축돼 있지만은 앞으로 더 위축되는 디스플레이션이 올 것이 예정돼 있는데 지금 윤석열 정부 하는 거 보니까 저 실력 가지고 과연 저 시기를 견뎌낼 수 있는지 참 암담합니다. 전 대선 이후에 가장 싫었던 말이 뭐였냐면 괜찮아 나라 안 망해라는 말이었어요. 예. 나라가 망한다는 건 쉽지 않은 일이죠. 그런데 이런 일들이 계속 쌓이면은 사실은 서민들의 삶이 무너지는 거고 그러면 나라는 굉장히 힘들어지는 거거든요. 그런 말 한 살이 예. 너무 싫었는데 그게 현실로 다가오고 예. 있습니다. 그러니까 IMF라는 게 그거잖아요. 국가가 무능해서 서민들의 삶을 파탄내버린 사건이잖아요. 그걸 나라가 망했다고 하는 거예요. 나라가 남한테 뺏기는 건 문제가 아니라 문제는 아까 말한 것처럼 이게 뭐 실력이냐 뭐냐 뭐 이런 걸 떠나서 가장 중요한 건 대통령이 된 자의 어떤 국민에 대한 태도라든지 이런 것들이 경제는 뭐다? 십니다라고 했잖아요. 근데 이게 윤석열은 머리가 없어도 좀 신박한 사람들이 상당히 보수 정권이지만 뭔가 좀 약간 진보적 마인드를 가진 사람들을 관료로 임명하고 그 사람들이 뭔가 막 풀어내려고 하면 IMF 때처럼 금반지 모으기 같은 게 되는 거예요. 근데 국민들이 팔짱 끼고 보고 있잖아, 지금. 야, 니들 부자 감세만 하고 있어? 그러면서 지금 뭐 어쩌고저쩌고 막 냉소적이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면 국민과 정부가 혼연일체가 안 돼. 그럼 위기 극복 못 한다는 거예요. 왜? 문재인 정부 때 방역을 너무 열심히 잘하니까 다수의 극우를 제외하고는 많은 국민들이 문재인 정부한테 힘 실어주면서 마스크부터 시작해서 힘을 몰아주니까 위기 극복했잖아요. 그 상태가 안 될 가능성이 저는 가장 위험한 리스크라고 보는 겁니다. 맞습니다. 이미 이제 그런 경향들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이 방금 언급하신 방역 부분에 있어서도 사실 이미 그 일일 확진자 발생 숫자가 10,000명 이하로 떨어졌지 않습니까? 그리고 전 국민이 이제 거의 면역을 다 갖추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지금 방역 조치 해제를 발표를 못한 이유가 새로 임명되신 이 질병관리청장님께서 마치 이순신 장군이 그 감옥에 투옥되고 난 이후에 취임했던 원균과 같이 눈치 보면서 자기가 책임질까봐 이 방역 해제 발표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실제로 역학적인 위험성은 거의 사라졌거든요. 그래서 취약계층 몇 군데만 관리하면서 방역 해제를 해줘서 경제가 빨리 그 정상화될 수 있도록 해줘야 되는데 아직도 그 발표를 못하고 미적미적하고 그런 상황에서 국민들은 이미 방역 해제된 것과 마찬가지로 활동을 하고 있거든요. 그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책임지기 싫었어. 그러니까 윤석열은 본인이 책임지기 싫으니까 너희들이 다 책임져라고 하고 있고 예. 막상 그 장관이나 청장들은 또 본인이 결정을 하면 본인이 책임을 져야 하니까 아예 아무것도 일하지 않는 정부가 맞아요. 되는 거죠. 여기 악순환이라는 거예요. 예, 지금 백경란 청장님은 그 소위 말해서 임상 의사거든요. 그 감염병을 전공한 감염내과 전문이지만은 이 비유를 하자면 역학이나 예방학을 전공한 사람은 합동참모본부에 있는 참모총장 같은 역할을 해야 되고 뭐 잘나고 못나고의 문제가 아니고 역할이 다르다는 거죠. 이 감염내과 의사든 일선 현장에서 환자를 개별로 보는 소대장이나 중대장 같은 역할인데 그런 것에 대해서 이 전략과 전술에 대해서 전혀 고민과 그 경험이 없는 분을 갑자기 참모총장을 시켜놨으니까 이분들 입장에서는 모두 겁나고 조심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분이 취할 수 있는 방법은 딱 한 가지입니다. 안 하고 마는 거. 그러니까 진료본 의사하고 임상병리 의사하고 예. 뭐 그런 경우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여러 군데서 나타나는데 방금 푸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북한이 미사일을 쏘든 박사포를 쏘든 간에 빵 사러 가고 신발 사러 가고 이렇게 하니까 NSC도 소집 안 하고 하니까 공무원들이 내가 이렇게 좀 개겨도 괜찮겠네? 라는 생각을 하게 된다는 거죠. 지금 앞서 말씀드린 대로 국제적으로 미국이 그 긴축 정책에 들어가고 금리 인상에 들어가면 스태그플레이션이 예정돼 있지 않습니까? 문재인 정부 같았으면 소부장 났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제가 그때 그 정부 부처 발표를 따라가기 힘들었던 게 일주일에 2-3개씩 막 발표를 해버린 거예요. 소부장 대책위원회를 여러 부처 합동으로 해가지고 계속 발표를 하는데 그거
자료 읽어내기도 힘들 정도로 엄청나게 많이 하는데 요즘 제가 저 자료 준비하기가 참 그 거꾸로 힘들어진 게 없어? 기재부 발표가 아예 없어요. 무슨 회의했다 이런 거 말고는 지난 대통령 취임 전에 그 2월달 3월달 했던 내용 말고는 거의 뭐 그 일주일에 한두 케이스 그냥 그 장관이 어디 갔다 또 국제 무슨 회의 참석했다 이런 아주 당연한 루틴하는 그런 행사 말고는 뭘 모여가지고 기획하고 준비해서 논의했다 이런 내용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뭐 당사자들은 좀 편해졌겠지만은 국민의 입장에서는 그 국민의 세금으로 월급 주는 공무원들이 안 움직이면 결국 그 피해는 국민이 보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챙겨줘야 될 대통령실에서 그 첫째 안 챙기고 있고 두 번째 챙길 줄 모르고 있고 이러면 이게 어떤 표로 돌아올지 그 어렵게 만들어 놓은 국민소득 그 4만 불 직전이 또다시 뒤로 쭉쭉 후퇴하는 게 아닌가. 이런 진짜 생각이 걱정스러워요. 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우려했던 게 생각보다 너무 빨리 오는 거야. 세계적인 이 물가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예. 더 빨리 오고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그런 거거든요. 무조건 성장만 하고 무조건 좋아지는 건 아니에요. 위기는 옵니다. 그게 문재인 정부 때 코로나 같은 거예요. 위기는 올 때 얼마나 잘 막느냐가 더 중요해. 항상 잘 나가지 않기 때문에. 훨씬 조금 더 덜 마이너스 해야 되는 게 중요한데 지금 이 상황이 되면 윤석열은 아주 역사적 마이너스를 기록할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면 회복하기 힘들다니까요. 왜 우리가 노무현 대통령 이후에 있잖아요. 뭐 예를 들면 태양광이라든지 뭐 ICT 같은 거 이런 것들이 한참 발전하고 있었는데 예. 이명박이 4대강 지르는 그 분위기. 그러니까 4대강만 그랬다는 게 아니라 방산이네 뭐네 해갖고 뭐 상당히 아날로그적인 걸 지르는 바람에 중국한테 상당수 ICT가 초월당했다는 건 정설이잖아요. 예. 그런 방식으로 마이너스가 되는 게 가장 큰 문제거든요. 탄력 받았는데 다음 정권 이어지자마자 얘네들이 악마는 디테일이 있다고 부자들 감시는 기가 막히게 아니 하다못해 뭐 국정원의 기조실장이나 뭐 이런 사람들 다 특활비 관리했던 사람들 아니에요. 관리하는 자리고 그 자리 가서 돈만 지는 건 되게 귀신같이 찾아내면서 실제로 국민들한테는 부자 감세하고 있으면서 물가 대책이라고 내놓는 걸 보니까 이건 말도 안 되는 대책을 내놓고 이건 뭐 초보 아마추어도 아니고 이런 사람들은 정권 자체가 아예 말아먹으려고 작정한 거죠. 그 저희 고등학교 동기들 중에서 이제 공부 좀 잘해가지고 그 스카이대학에 법대를 가고 또 사법고시도 우수한 성적으로 그 합격해서 한 20등 안에 들면 이제 앞에 한 5등이나 10등까지는 판사하고 시기마다 좀 다르지만은 나머지 20등 안에 든 사람은 주로 검사를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동기생 중에서도 뭐 좀 전교 2, 3등 하던 그런 친구들 중에 검사하는 애들이 있는데 한 20년, 30년 지나서 만나면요. 정말 다른 사람이 돼 있어요. 세상 물정 하나도 몰라요. 그리고 자기가 제일 잘났어요. 근데 뭐 그 세계에서 고마하고 살면 괜찮은데 문제는 이분들이 장관을 한다는 거예요. 그 해당 부처의 업무에 대해서 10분의 1도 모르는데 그 금융 관련된 조사를 했다는 것 때문에 금융감독위원장이 되고 막 이런 식이 되니까 그 이분들이 그 역할을 제대로 해낼지 물론 당장은 이제 뭐 그 전임 대통령도 때를 잡아야 되고 뭐 이런 여러 가지 자기들 목표가 있겠지만은 그것을 위해서 희생돼야 될 것들이 너무 많다는 거죠. 그 취업할 때 보면 면접 때 꼭 묻는 질문이 인생에서 실패했던 경험이 있느냐, 예. 그 실패를 어떻게 이겨냈느냐를 묻잖아요. 그게 위기 대처 능력이 어떤가, 어떤 방법으로 이겨내나 이걸 묻는 건데 윤석열은 어땠습니까? 윤석열 검찰총장이던 시절에 뭐 징계받고 할 때 윤석열은 어떻게 했습니까? 술 마셨죠. 네. 예. 맨날 계속 점심마다 밥 먹으러 가는 거 예. 지키고 나는 모르는 일이야 하면서 아무 일도 안 했잖아요. 버티기만 하고. 지금 그러면 우리나라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예, 그래서 이제 우리가 좋아하지 않는 분이 대통령이 되었다 하더라도 어쨌든 대통령 선거란 공적인 절차를 통해서 당선됐으면 잘해주길 바라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지난 그 지방선거에서 그 대선 때 나갔던 사람보다 몇백만 명이나 적은 분이 투표를 아예 안 했다는 것은 기대를 안 한다는 반영이기도 한데 그래도 이 국민의힘이 많이 당선됐다는 것은 좀 잘해주길 바라는 마음이 모아져서 그럴 건데 지금 하는 행태로 봐서는 떡잎을 보면 앞으로 될 나무를 이제 알 수 있듯이 그 상황이 그냥 무관심과 무능이 겹치면 이게 또 서로 상승 효과를 내거든요. 그런 상황이 되면 결국 피해는 국민들을 보고 그 피해의 정도는 저소득층일수록 취약계층일수록 더 맞습니다. 많이 받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참 그런 거죠. 노예적 삶이라는 건 뭐냐면 나한테 불리할 것을 모르고 그 정보가 없다 보니 그 사람들을 찍어서 나를 죽이는 행위. 예. 그러니까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취약이거든요. 그 사람들 정보가 취약해. 그 정치인들 그런 사람들이 약간 사기적인 말만 믿고 그냥 나라 좋은 나라 되겠다고 하지만 결국에는 그게 자기한테 빚으로 돌아오는 그 행위가 지금도 이어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대한민국 사회에서 있잖아요. 윤석열이 하는 정책은 우리나라 상위 10%도 안 되는 부자들을 위한 정책인데 정말 저 하위에 계시는 분들 상당수가 윤석열을 찍은 것 자체가 불행의 시작인 겁니다. 예. 그 공정과 상식을 대선 기간 동안 많이 외쳤지 않습니까? 근데 그 앞에 수식어가 그때는 안 나왔었는데 이제 보니까 기업가와 사업주들을 위한 공정, 또 이 부동산 소유자들을 위한 상식 이런 것이었다는 게 이제 밝혀지고 있거든요. 근데 문제는 이게 유지될 수 있냐는 거죠. 유지가 안 되는 상황에서 이것만 주장하면 점점 이제 현실과 분리가 되게 되는데 결국 그거는 이제 나라가 힘들어지고 국민이 힘들어지는 과정에 가게 되니까 이 빨리 좀 그 정신을 차렸으면 한 바람인데 뭐 그조차도 지금 가만히 전혀 안 보이지 않습니까? 네. 방법은 딱 하나입니다. 야당이 정신 차리고 제대로 하는 거죠. 그래서 저는 8월 전당대회를 지금 학수고대하면서 기다리고 있는데 뭐 그 논란이 있지만은 그런 거는 저 정치 집단에서는 항상 내부적으로 싸우고 하는 게 자기 일이니까 그런 논란 끝에 이제 올바른 선택을 할 수밖에 없는데 그렇게 이제 구심점이 만들어지면 그때부터 이제 정식으로 대응을 하면서 거꾸로 야당이 국정을 리드해가는 그런 모습들을 좀 앞으로 2년 동안 볼 수 있지 않겠나라는 기대를 지금 현재 할 수 있는 가장 합리적인 기대가 아닌가 싶습니다. 지금 그 여당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국회 안 여는 거 보세요. 법사위원장 갖겠다고. 예. 뭐 그 사이에 막 이제 국세청장 임명해버리고 청문회도 없이 요거는 잘못된 거거든요. 본래 기본적인 게 여당이라는 사람들이 국회를 빨리 열어서 민생 챙겨야 된다고 말하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국민의힘 같은 경우는 정반대로 하고 있는 거죠, 여당이. 그래서 민주당이 그 국민의힘에 놀아나서 한덕수 인준해 준 거잖아요. 민생 어쩌고저쩌고. 지금 국회가 안 열리고 있으니까 이제 막 국세청장 같은 사람들 막 임명시켜버리는 이 구조는 좀 문제가 있는 것 같고 그럴 리는 없겠지만 안 되겠지만 윤석열 정부가 유능한 정부가 될 가능성은 있을까요? 우리가 연목 9월란 말이 있지 않습니까? 참 쉽지 않은 일임에도 불구하고 거의 기적에 가까운 불가능한 일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됐으면 하는 바람이 있는데 세상이 바람대로 되지는 않는 게 이제 저희가 살아오면서 느꼈던 심정이라서 그러면 가능한 방법은 뭔가 개과천선하기를 기다리기보다는 다른 대안을 찾는 것이고 국가가 꼭 뭐 대통령에 의해서만 유지되라는 부분은 없거든요. 그래서 이번 기회에 지금 뭐 한창 국회와 정부가 지금 힘달리기를 시작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국회에서 제정한 법률에 저촉되는 시행령을 하면 그거는 이제 헌법 위반이 되는데 또 거꾸로 이 정부에서는 정부의 자치권을 국회가 과도하게 침범한다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두 법이 대립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대립들이 이제 뭐 결국 헌법재판소 가면 판단은 어떻게 내릴지는 법리학적으로는 분명히 나오는데 그런 법리적인 해석을 하기보다는 이번 기회에 권력 분점을 하는 그런 합의까지를 좀 이뤄낼 수 있으면 참 좋겠고요. 앞서 시간도 말했지만 민영배 의원님 같은 분이 계셨으면 아마 이런 것들을 끄집어낼 수 있을 것 같아요. 다른 나라에서는 대통령제를 하면서도 국회에 상당한 권력 분점을 용납하고 용인한 나라가 많거든요. 그렇게 해서 서로 삐끗삐끗하면서도 국가가 바람직한 방향으로 이끌어간다면 그게 국민이 원하는 방향이 아닌가 싶어서 이번 기회에 뭐 권력 구조 개편까지도 같이 논의를 하는 그런 발상의 전환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참 그래서 할 말이 그 말이구나. 차라리 아무것도 하지 마라. 예. 아니 이런 식으로 부자만 감세해주고 예. 대책이라고 발표했는데 결국은 안 좋은 거 알고 보면 무조건 자기들 일면 꼼수. 이게 무슨 정부입니까?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지. 차라리 아무것도 하지 마라. 그냥 월급만 총대고 그냥 있어라. 차라리 이런 부탁을 하는 이유가 더 나빠지지 말라는 거거든. 예.
윤석열 정부가 결국 잘하려면 민주당이 견제를 잘해야죠. 그렇습니다. 뭐 그 추구하는 여러 가지 정책들에 대해서 제동을 걸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좀 더 정신 차리고 바짝 잘해야 될 것 같고요. 그 문재인 정부 때 정권 연장을 위한 싱크탱크를 들으면 굉장히 희망적이었고 뭔가 마음이 따뜻해지고 뭐 예. 꿈으로 부풀었는데 윤석열 정부의 정권 교체를 위한 싱크탱크를 같이 방송을 하니까 예. 가슴이 턱턱 막히는 근데 그런 뭐, 효과가 있네요. 예, 힘들어도 팩트를 알고 있어야지 대응을 하지 않겠다는 생각에서 이런 내용을 준비할 수밖에 없었는데요. 언론이 이런 객관적인 사실 자체를 너무 보도를 안 해주니까 우리 새날 청취자들에게라도 이제 이걸 좀 알려드려야 되겠다는 생각으로 갖고 왔는데 뭐 아프더라도 이걸 우리가 이 과정을 겪어야만 될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니까 언론이 지금 어떻게 보면 언론이 실력이 없는 거죠. 예, 또는 악의적으로 아예 보도를 안 하고 있거나 예, 언론 자체가 서민이 아니잖아요. 예, 이미. 근데 그런 사람들은 저는 모르겠어요. 이게 민주주의가 어렵다는 게 이런 거거든요. 시간이 많이 걸려. 수준 높아지는 게 많이 걸려요. 왜냐하면 그쪽도 국민의 절반 이상의 수준 낮은 사람들이 올라오는 데 시간이 걸리고 이상한 생각 가지신 분들이 자연적으로 사라지는, 감소하는 시간도 많이 걸리고 어려운 건데 제가 늘상 해왔단 말이죠. 대한민국은 민주국가고요. 민주국가의 주인은 민주시민입니다. 예. 그러니까 포기할 수는 없는 건데 여기서 이제 포기하고 막 이러는 거 그러다 보면은 어느 특정 시점이 되면 너 대통령 하면 안 되겠구나. 예. 임기 다 채우지 마 하는 경우도 생기는 거거든요. 그게 참 이 사람들 보면 정치를 모르는 게 무상급식하고 똑같은 거예요. 민주국가 원리는 처음엔 반대하는 사람이 있어. 근데 지금 무상급식 안 하겠다고 하면 그거 이해해 줄 사람이 있겠냐고요. 마찬가지로 문재인을 경험해 본 국가예요. 윤석열이 들어와서 지 마음대로 하면요 국민이 가만두지 않는다는 거죠. 근데 그걸 모른다는 것이 가장 윤석열 개인의 불행인 거고 국민 다수의 불행인 거죠. 역사는 자기가 가야 될 방향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끌고 가지 않으면 끌려간다라는 말이 있는데 아마 당난 거칠이라고 역사의 수레밖에 거부하다가 결국 본인은 이제 깔려 죽고 역사를 끌고 가는 사람에 의해서 나머지가 끌려가는 그런 상황들이 앞으로 2, 3년 동안 우리가 볼 수 있지 않겠나 싶습니다. 근데 요거를 스트레스만 받지 마시고 분기탱천해서 그렇죠. 저것들 봐라, 예. 그러면서 싸울 의지를 가져야 되는 거죠. 내가 말씀드렸잖아요. 검찰공화국이 되면 무서워할 게 아니라 웃기게 봐야 된다고. 예. 어디 법기술자 나부랭이들이 국가를 통치를 합니까? 실력이나 되면 모를까. 지금 하는 짓들 봐요. 오늘 방송 초반으로 들어가시면은 실력 자체가 아예 없어요. 예. 이런 자들이 정권을 잡아서 잠깐은 국민을 속일 수 있죠. 근데 실생활이 진짜로 나빠지면 그때는 국민들이 들고 일어나면 그 폭발력은 상상을 초월한다는 거예요. 원래 그런 놈들이라고 생각해서 사람들이 다 알게 되는 상황에서 뭔가 빵 터지면 큰 그게 없어요. 근데 박근혜가 탄핵된 이유가 뭐예요? 그나마 대통령 하고 있는 줄 알았거든? 알았는데 어느 날 갑자기 그 반전 효과로 대통령이 아니었네 하면서 빵 터지는 거잖아요. 윤석열이 그런 경우에요. 언론이 갖고 있는 긍정적인 측면과 부정적인 측면이 같이 있는 거예요. 언론이 말을 안 하면 오히려 나중에 그 반전 효과가 훨씬 크다는 거예요. 예. 언론들 참 우리 같이 이제 이런 걸 오랫동안 하다 보면 생기는 일종의 이치에 통달한다 그러잖아요. 예. 그게 보이는데 뭐 이건 바보 정부지 이게 무슨 무서운 정부가 됩니까 이게. 세계 10위권 안에 드는 강대국인데 우리나라가 이런 나라에 맞는 언론, 맞는 정치, 또 맞는 정당 이런 게 이제 이런 어려움을 겪으면서 탄생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방송 제목처럼 되겠는데요? 정권 교체를 위한 싱크탱크. 예. 정권 교체를 한 반년 만에 할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조심스럽게 한번 해봅니다만. 희망적입니다. 참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치고요. 자, 다음 주에 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새날은 이따가 9시에 다시 오겠습니다. 민주주의 평화 통일 다 죽어간다. 이대로는 놔둘 수 없다. 자, 다시 한번 해보는 거야.
자, 다시 한번 싸우는 거야. 자, 손 맞잡고 어깨를 걸고 우리 함께 이기는 거야. 자, 다시 한번 해보는 거야. 자, 다시 한번 싸우는 거야. 자, 손 맞잡고 어깨를 걸고 우리 함께 이기는 거야. 자, 다시 한번 해보는 거야. 자, 다시 한번 싸우는 거야. 자, 손 맞잡고 어깨를 걸고 우리 함께 이기는 거야. 자, 다시 한번 해보는 거야. 자, 다시 한번 싸우는 거야.